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한국토지신탁의 이승원 팀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고, 오늘 오신 분들이 동의서를 내시거나 설명을 8차니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돌직구 던지겠습니다. 그냥 말 돌려서 안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거, 그런 것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문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까이 대고 얘기하라고 해서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 가지고 설명을 참 많이 드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동의서 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동의서 왜 내셨고, 동의서 아직 안 내신 분들 아직 무엇이 고민이고,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될 건가, 내가 혹시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의, 그리고 재산권, 의결,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얘기했고, 제가 설명 자료 준비해온 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는 거는요, 어렵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땅이 요만큼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경기도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만큼 높게 짓겠습니다라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여러분들 재산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영향이 있느냐? 가치만 올라갑니다. 가치만. 재산권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 땅의 가치가 재개발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첫 번째 진단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 심의를 하면서 요만큼의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사업 시행하면서 이만큼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교통이나 환경 영향 어떤 걸 미칠 거냐, 관리 처분 계획하면서 여러분들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질 거냐 하는 건데, 일단 동의는 요 구역 안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허가받는 절차예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기본계획이라는 얘기 했거든요. 어려운 얘기.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어려운 도정법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거 필요 없고, 정비구역 지정인 거 필요 없고, 바로 신탁 방식으로 가서 좋다 마케팅에서까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동의하는 거는 땅 가치 올리는 거 딱 하나고요. 사실 이 재산권 두 번째 얘기하면요, 민법 211조, 요즘에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민법 211조 보면은 재산권이라는 거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예요. 사용, 수익, 처분.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도정법의 81조를 보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야 사용 수익권이 조합으로 귀속이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여러분들한테 매 건건마다 의결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도정법이 그래요. 절차법이라서.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내 땅의 가치를 개발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올릴까 말까, 요거 하나만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에는. 그리고 나서 내가 혹시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들어가는 게 나을까 나올 게 나을까, 현대아파트를 넣는 게 나을까 나올 게 나을까, 각자의 생각 다 달라요. 구역 지정 해놓고 매 절차마다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의 가치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편은 아니에요. 저는 어디나 공무원들 강의 가서도 그렇고, 모든 재개발 재건축 강의 가서 항상 첫 번째 인사말하고 마지막 말하고 딱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정말 신중하게 시작을 하세요. 하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뒤를 보지 말고 달리세요. 광주에서 철거하다 무너지고 철거감리가 생겼고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하안전 영향평가하고 구조심의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약이 들어있는 불소가 오염토로 바뀌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지금 이 순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실 거면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달리시고, 안 할 거면 그냥 각자 집 수선해가면서 사시면 돼요. 근데 아까 위치도 있던데 위치가 참 아깝네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가 뭐 회사에서 우리 동구릉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입지 여건이 괜찮아서 향후의 분양성, 저희가 분양이 안 되면 저희 회사가 힘들어지거든요. 이 사업장이 분양이 안 되면 분양성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입지 여건이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하고 MOU 체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고민들을 빨리 끝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3년도에 개정이 돼서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신탁 특례 방식이라는 게, 물론 공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으시지만은 LH도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주말에 이렇게 와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조합 설립인가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제 재건축은 70으로 바뀌었는데 재개발은 계속 75죠. 그 75가 67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게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동의서 67% 걷어서 내면은 6개월이 못 뽑아요. 근데 이런 사업 방식을 왜 정부에서 해줬느냐? 공급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도 살리고 공급을 좀 더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공급이 어느 정도 됐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재개발 사업의 취득세가 면제가 되던 게 50% 줄어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유예해 주던 거 진구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처럼 규제가 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면서 규제했다 완화했다 규제했다 안 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특례 방식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이 역세권이어가지고 용적률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례 방식이 가능한 경기도예요. 정말 기회거든요. 사실 저희가 전국에 서울하고 광역시는 제외가 됐으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뭐 어디 지방 뭐 거제도 가서 사업하고 뭐 어디 군산 가서 사업하고 충남 가서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주택 경기 시장에. 그러면은 딱 경기도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의정부, 군포, 뭐 광명, 구리 뭐 정말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누가 더 빨리 동의서가 거치느냐, 그 누가 이 안에서 내분 안 일어나고 빨리 진행이 되느냐. 동의서 거쳐도 주민대표기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신탁 특례 방식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손 드세요. 오늘 제가 주말이니까 이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증 다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 설명은 간단히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손 드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신탁 방식 이쪽이 나으세요? 이쪽이 나으세요? 어느 쪽이 잘 보이세요? 이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데는 흥이 나가지고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따가 언제 팔아야지 현금 청산자도 돈이 되는지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할게요. 이게 사업이 사실 돈 되자고 하는 거지. 도시미주광정비법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도시미주광정비법 1조에 보면 목적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대요. 필요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그 절차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 방식 그리고 향후 일정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을 얘기하려면은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했었던 조합 방식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죠? 수의 계약을 하든 불법으로 계약을 한 데서 비리들이 너무 많았죠. 100개면 한두 개라고 하죠. 근데 그 한두 개의 조합원들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두 번째, 사업 지원. 어렵게 막 얘기하자면은 절차가 복잡한데 그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안에 절차가 복잡한 걸 떠나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지연된다. 그러니까 조합장 싸움하고 뭐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이 해봐라. 그러면 신탁사가 들어가서 해봐라. 정부에서. 저희는 기관이에요. 민간회사긴 한데 국가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통제를 받아가지고 꼼짝말을 하다 보니까 그럼 니들이 가서 좀 잘해봐. 근데 너희들이 가서 해봐라고 했을 때가 이유가 뭐냐면은 전문성이었어요. 부동산 개발만 매우 오랫동안 저희 회사는 96년도에 만들어져서 2010년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27만 호 정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런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신탁사를 정부에서 투입을 시키게 됐습니다. 16년도에 도정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27조에 따라서 저희는 지정개발자로 들어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지정개발자라는 것은 도정법 118조에 따라서 LH나 허그하고 동일하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법안을 개정을 할 때 이제 법제처에서 이렇게 올려놨던 내용을 보면요, 신탁사가 전문성과 정비사업비 조달 능력을 활용해서 투명한 사업 관리를 통해 갈등을 해소시키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쉽게 사업해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해라. 금융기관만큼 투명한 데 없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좀 투명하게 해서 비리 없애라. 그리고 전문성, 시공사한테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합 방식이 시공사 주도였다라면은 신탁 방식은 신탁사 주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도입니다. 왜? 사실 이 사업의 주체 토지동 소유자예요. 근데 구조상 시공사가 공사만 하면 되는데 자금도 대여를 하고 은행의 대출에 보증도 쓰다 보니까 시공사 뜻대로 갔던 거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은행을 붙여준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은행이 신탁사라는 금융기관입니다. 사업 구도는 여러분들한테 전문성, 투명성, 자금 조달해가지고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 거였던 사업 주도권, 그리고 의사결정, 개발이익 귀속이라고 세 가지 얘기해드리는데, 의사결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안타깝게 책임 다 여러분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분양가까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조합원 분양가는 도정법상 감정평가로 결정이 됩니다. 종후감정평가. 종전평가는 사업시행과 고시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은 두 군데 다 정부에서 정해줘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신탁사를 선정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모든 거를 다 정하려니까 총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으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번에 요 포인터 살려고 하는데 10,000원 예산 정해줄 테니까 정비사업위원회하고 신탁사하고 정해서 나라에다가 조달청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입찰 받아서 10,000원 안에서 너희들이 사. 요거 결정해 주면은 그 행위만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개발이익 귀속,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원이 변동금리였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높지 않아 가지고, 예금금리가 높지 않아서 내가 이자를 손실을 반대로 이자를 이득을 봤어요. 그래도 행원인 은행원한테 용돈도 못 주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개발 이득을 쉐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수수료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개발 이득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기존의 시공사, 저도 한 8년 전까지는 그 시공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시공사의 공사도급 계약서 보면은 맨 뒤에 특약소항에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요만한 글씨로 써 있는 시공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회사니까. 근데 금융기관은 개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걸 수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원활한 자금 조달,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 투명성, 전문성 세 가지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인데요. 어렵게 써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시공사가 공사만 해야 되는데 돈도 빌려주다 보니까 시공사 마음대로 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만약에 건설사가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뭐 둔촌주공이나 대조일구역 이런 사태도 있었지만 태형건설 부도 났지 않습니까? 태형건설. 태형 대시양은 굉장히 업계에서 큰 회사였죠. 근데 태형이라는 회사를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1위부터 5위 안에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허그라는 곳에서 보증을 받으려면은 그 보증 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증 한도가 저희 회사가 지금 3조 5천억 정도 있거든요. 도급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시공사들 한도가 유사해요. 3조 5천억 정도 돼요. 저희도 똑같고. 그런데 도급순위 5위 안에 있는 회사가 보증 한도가 없어요. 우리만한 사업할 만큼도. 근데 모르죠,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그 회사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2주를 나가는 시점에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증 한도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주택시장이 안 좋고 내부 결제를 좀 더 받아야 되고 좀 더 있다가 하면은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마감지 협상이 아직 안 끝났고 이거 설계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요. 근데 사실은 허그에 보증 한도가 없어서 이주비 대출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고치려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들어와서 한토신이든 다른 신탁사들, 뭐 작은 신탁사들은 우리 같은 사이즈는 못하고요, 큰 신탁사들이 신용을 직접 제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기존에는 속도를 가다가 멈추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멈추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공사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좌지우지 됐다면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자금 조달이 원활해서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교섭력인데요. 착공을 하고도 이제 공사 중단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합방식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23년 4월 기사인데 서울경제신문에 2년 사이에 평당 445만 원, 661만 원 올랐대요. 그럼 150% 오른 거거든요. 사업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 왜? 이 시점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면 분양가도 치고 올라와줬을 건데 이게 코로나하고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원자재 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지금은 좀 안정이 됐어요. 사실 철근값은 좀 내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오른 건 안 내리더라고요, 시공사들이. 근데 이렇게 올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뭐 세대당 뭐 1억, 2억은 기본적으로 추가 분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착공한 현장, 뭐 둔촌주공이든 대조일구역이든 그런 현장도 있지만은 착공을 못하고 공사비 협상이 갈등 때문에 시공사를 바꾸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시공사도 공사비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정비 사업이 14% 정도만 지금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라고 지난주에도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면 어땠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서 둔촌주공도 들어왔고 대조일구역도 들어오고 다 저희 회사로 들어왔었어요. 저희 같으면 이렇게 진행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사비를 더 달라고 시공사들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큰 회사니까. 거기도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할 때는 정말 한 3장, 2장으로 정리를 해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마감재가 뭐 원자재 값이 변경돼서 증가돼서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음 이렇게만 써 있어요. 사양도 안 써 있고 물량만 써 있고 단가가, 기존 단가가 왜 그 단가였는지도 안 써 있고, 그리고 안 주면은 세우겠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 한국토지신탁을 진행을 하면은
퀄리티를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감재 리스트 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왜? 아파트를 27만 호 이상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저희는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감만 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결정할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를 올려가면서 진행 안 해서 저희는 작년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인천하고 부산하고 분양을 했고요. 착공도 재작년에 했고 사업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공사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거기다가 주광흥연구원 정비사업 공사비 이렇게 치면은 그 하우징 헤럴드에서 맨 먼저 기사를 쓰고 다른 데도 옮겨 쓰긴 하는데 주광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신탁 방식, 시공사의 조합 방식,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소규모 가로주택, 리모델링까지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요거는 이제 5년치 평균 낸 건데요. 매년 1년 단위로 그 공사비를 평균을 내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5개년도를 평균을 내보니까 기존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이 비교하니까 7.08%더라 차이가.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 사이즈가 공사비가 만약에 1조다 그러면은 한 420억 정도는 일단은 절감이 기본적으로 되겠더라. 근데 저는 7% 절감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10% 이상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건 평균치니까. 그리고 뭐 7천억이다 그러면 296억이다. 그럼 쉽게 따져가지고 한 400억 절감된다. 그럼 신탁사한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400억 이하로만 주면은 나는 공사비에서 신탁사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공사비에서 이득은 보겠네 라고 계산은 되겠죠. 근데 제가 100억, 200억, 300억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신탁사들도 경쟁이 돼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수수료를 제시해드릴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수수료를 제시해드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요거는 부산 거, 요거는 인천 거. 아까 분양 작년에 했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분양 다 끝냈고요. 지금 오피스텔만 분양 한 40% 정도 남아 있는데 기존의 메이저 건설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착공을 들어갔는데 732만 원을 가져왔던 거를 678만 8천 원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끝내서 조합원 1인당 5,30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요 인천 거는 기존에 시공사에서 가져왔던 게 5668 가져왔는데 5435로 끝내가지고 세대당 7,400만 원 절감을 했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공사비가 이렇게 2년 사이에 150% 뛰고 있는데 신탁사하고 하면은 시공사가 마감재를 싸서 아니면은 신탁사하고 사업 더 하려고 이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게 시공사는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분양이 되든 안 되든 2개월 단위로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신탁사가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게 아까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기성불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 사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발주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간에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은 이유는 일단 두 자리로 봅니다. 한 12, 13% 정도, 뭐 13, 14% 시공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국가발주공사,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연말에 보도블록 드러내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 이게 국가발주공사거든요. 예산 확정해놓고. 요거는 공공발주다 보니까 이윤이 2, 3%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경쟁이 일어나죠. 퀄리티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신탁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신탁사냐, 공사비를 잘 줄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해본 신탁사다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경쟁을 하죠. 저희는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정을 총회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사업 속도 한번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등포 신규 19역 재건축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철거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이게 밑에 게 없네요. 올 11월 정도에 철거가 끝나고 착공을 들어갑니다. 올 4분기 정도에. 그런데 요거는 조합 방식으로 인근에서
진행했던 신길 S구역, 삼성 마크 보이네요. 신길 S구역이라는 건데 얘는 같이 시작을 했어요. 2018년 1월에. 근데 현재 사업 시행인가 변경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차이 사업 속도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말씀드리자면은 다 읽어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최적의 길로 저희가 사업을 길잡이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신탁사 역할이 시공사 선정할 때 저희가 마감재 리스트를 270가지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봐가지고 바닥에 강마루 할까요? 강화마루 할까요? 온돌마루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할 때 이거 팔으려면 이거 적어도 강화마루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광폭 와이드로 해야지 좀 더 분양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 안 드리고 쉽게 설명드리면 시공사 선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문제 안 생기고 잘할 수 있게끔 저희 표준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수정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 두 번째, 사업관리 투명하고 사업관리할 수 있게 해드린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입주하고 끝날 때까지 사업을 여러분들 곁에서 10원짜리 끝날 때까지 맞출 때까지 계속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걱정하는 거 품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현장에 우리 현장 사이즈면은 책임감리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공사가 기분 좋아야 되니까 삼성물산으로 할까요? 레미안을 지으러 왔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레미안이 삼성물산 직원들이 와가지고 시공을 해요. 그러면은 감리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보내준 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데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은 거기가 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상주에서 쳐다봐요. 서류도 보고 레미콘 타설할 때 철근 배근할 때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사무실에서 사진을 보겠지만은 그렇게 쭉 보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은 얼만큼 했고 품질은 어떻고 쭉 보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해요. 돈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희 회사는 기술팀이 3개 팀이 있는데 그 해당 팀에서 담당하는 팀에서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은 서류 검토하고 품질 검사 현장 나가서 유관 검사 직접 해가지고 이중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정부에서 뽑아서 보내준 감리 말고도 한국도시공사 기술팀이 가서 품질 점검을 이중으로 해서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순살 땡땡, 워터 땡땡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런 거 없게끔 저희가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진행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개발 사업이니까 75% 동의를 기존에 받아야 됐다라면은 저희가 법이 24년도에 시행이 돼서 67% 동의로 면적은 2분의 1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일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서울시에서 왜 계속 서울시 얘기하냐면요. 서울시는 모든 걸 좀 자료도 많고 오픈을 많이 해요. 클린업 시스템 정보 몽땅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좀 제발 좀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만 그게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동영상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절차 진행 속도를 필터 걸어가지고 재개발 자치구별로 걸러가지고 속도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신탁하고 일반 조합 방식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다 있어요. 정보 몽땅이라고 서울에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한토신이 사업을 잘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볼 때 정비구역을 하는데 통상 5년 걸리더라.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하는데 플러스 알파 조합 설립 인가는 사실 한 달 만에 동의서가 다 거칠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5년 플러스 알파라는 거를 여러분들 동의서가 67% 면적 2분의 1 이상이 거치면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게 지금 공공 신탁 특례 방식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있진 않겠죠. 한시법이겠죠. 다음. 아까 대답해 주셨으니까 약속드린 거 여기 요거 설명드리고 언제 팔아야 돈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여러분들이 제한을 아까 말씀드린 67% 면적의 2분의 1을 해서 제출하시면 저희는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원주에서 재건축 사업이 4개월 만에 끝났거든요. 우린 재개발이니까 6개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신탁사 지정고시가 나고 나면은 건축심의라는 거, 우리 땅 요만큼 안에서 어떻게 지을게요 하는 거 건축심의 가는데 한 1년 정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정은 앞단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봤는데 1년 보통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한 10개월 안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부지 안에 주변에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계획,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냐? 환경계획, 교육환경계획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아우르는 인허가를 받는 거고, 관리처분인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추정분담금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동의서를 진구를 하지만은 그 관리처분인가 때는 좀 더 확정된, 착공 이전에 공사비도 좀 더 확정된 그런 것들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을 하는데 1개월, 그리고 이주하는데 1년 정도 보고 철거하는데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착공계 내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고 분양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기간 끝나고 나면은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부천의 어떤 선도지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작하면 3년 뒤에 입주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공사기간이 3년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단톡방에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도 아닌데. 자, 아까 제가 약속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사업 수지 분석 뭐 쭉 설명드리고 했잖아요. 김동호 회장님이나 뭐 다른 기존의 설명도 드리고 했었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왜? 미래에 대해서 알면은 미래 잠깐 가서 로또 번호를 보고 오지 종전 간평하고 그렇게 있진 않겠죠. 근데 종전자산 평가,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인데 이때까지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비준비위원장님께서 올라간다고 씩씩하게 계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이 정말 멀쩡하다면 재개발을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다행히 감정평가사님이 안 오셨네요. 어느 사업장을 가니까, 제가 지난주 안양 가니까 감정평가사님이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되면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는 한 20%, 많아봐야 30%, 이 정도 수준이 다 땅값이에요.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기반시설이 멀쩡하면 재건축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반시설까지 안 좋으니까 재개발로 사업 유형이 잡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70-80%인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땅값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개발은 계속 해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토지지가 상승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값은 계속 올랍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 가치가 비율이 더 높았으면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더 크겠죠. 근데 건물의 가치 비율이 20-30%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간을 가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종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배분을 위한 거예요. 배분. 어렵죠.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아, 이게 내 재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옆집, 내 뒷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빌라면은 우리 위층, 아래층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종전평가가 낮게 나왔어, 높게 나왔어, 이거 따져보시는 게 종전자산 평가예요. 내 건물의 가치는 권리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현금 청산자들은 보상평가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그냥 보통 종전평가가 나오면은 이게 내 전재산인 줄 알고, 현금청산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쫓겨나냐, 나 재개발 반대 그러시는데, 현금청산 받으시는 분들은요 종전재산 평가하고요, 보상평가하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평가하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하고요, 법원에서 손실보상 평가합니다. 5번 하는데 이의 신청하면은 곱하기 2, 10번 평가를 해요. 최종적으로 현금청산 받을 때 감정평가를 최소 5번. 조합원은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배분의 결정을 하고 거기다 비례를 곱해서 권리가액이 여러분들의 재산가치인 거예요. 재산가치. 그러니까 종전평가가 나왔다, 나 이 돈 가지고 내가 무슨 아파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권리가액을 꼭 보셔야 되고, 행여라도 만약에 내가 현금청산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파셔도 좋고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 파실 때 좀 타이밍을 좀 보고 파셔라. 진행을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났다 그러면은 살짝 떠요. 현금청산자분들, 예상하고 계신 분들,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10개인데 11개 만들기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젠 조금 몰라요. 근데 좀 빨리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요때 시공사 선정됐다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 서울은 좀 강남 쪽은 덜한데 뭐 땡땡 시공사 선정됐으면 현수막 걸렸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간 줄 알고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요때 좀 파시면은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종전평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정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높게 부르세요. 그래도 물을 겁니다. 그때 파시면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언제 청산을 받으실 때 조합에다가 조합 방식이면 조합이고, 신탁 방식이면은 저희가 명의가 시행자가 한국토지신탁이니까 저희한테 파는 형식인데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파는데 타이밍이 거기다 안 팔고 내가 일반인한테 판다고 할 때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타이밍은 사업 시행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9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관리처분인가 이 타이밍 중간에, 요 타이밍 중간 때 투자자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던지면은 요때보다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죠. 가지고 있는 금융비용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일반 분양 전에 조합원들 동수 추첨을 해요. 근데 일반 분양 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 로양층으로 다 가져가면은 훨씬 더 좋은 것만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타입별로 권리가액, 종전평가 금액이 높은 순으로 경쟁이 되면은 우선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 계약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점이 끝난 타이밍에 하시면은 또 좀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20살 넘으면은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합에 팔을 거냐 이런 타이밍에 팔을 거냐, 여러분들이 아까 금융비용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신탁 방식 아니고 그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속닥속닥 말씀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는 서울에서 현재 16개, 다음 전국 현재 32개, 33,000세대의 정비 사업만 진행을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 입주한 사업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업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신탁사입니다. 다음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까 제가 설계기에 보니까 10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를 하면은 좀 더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아까 기술팀 얘기했으니까 다음. 앞으로 그 실적 페이지 좀 띄워줘봐. 오케이. 자, 요 페이지를 다시 백해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 개발 사업, 개탁 책준 말고 정비 사업만 하고 있는 게 32개인데 여기 마크가 잘 안 보이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도급순위 1위부터 10위 중에서
주택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삼성물산 빼놓고는 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부동산 신탁사 14개 중에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저희 회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와서 시공을 했는데 공사비를 뛸 염려가 없고 저 회사는 저 신탁사는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팍팍 치고 나갈 거니까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될 거고 그 정도 신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향후에 시공사 선정할 때 정말 많은 회사들이 메이저 건설사들 여기 보면 롯데, 대림, 대우, 현산, 아크로드, 대림, GS 자이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비와 퀄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단합된 모습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면은 시공사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정비 사업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은 좀 하세요. 제가 8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내용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가니까 보고도 받았고 김동만 회장님한테 이야기도 듣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구역계의 변화가 좀 계속 있었죠 우리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근데 아직 더 고민할 게 남았다. 현대아파트만 넣지 말고 또 옆에도 넣어보는 것도 좀 생각도 해보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이제 브릿지를 넣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말고 맨 위에다가 타운하우스 집어넣고 거기다가 호텔식으로 식당도 넣겠다. 그 다음에 커튼홀 룩이 아니라 전체 커튼홀을 넣겠다. 음식물 이송 시스템도 넣겠다. 다 모든 꿈들은 가지세요. 고민을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득이냐 실일 거냐라는 생각을 지금 충분히 다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면 뒤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향후에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커튼홀 룩이 뭔지는 아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외관에 반짝반짝반짝하게 거울 같은 거 붙여놓은 걸 커튼홀 룩이라고 해요. 그리고 커튼홀 룩이니까 일부죠. 다 떡칠해놓은 거니 커튼홀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세대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내야 된다. 조합원들이. 그럼 그게 일반 분양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 없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겠죠. 그거를 굳이 들어올리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2천만 원 낼까? 그럼 커튼홀 룩으로 해볼까? 그거 뺄까? 음식물 처리 이송 시스템이 있다. 나중에 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원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률이 얼만큼 되느냐. 사업 시행자하고 도시신탁 자료 좀 가지고 와봐. 그리고 이게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바닥이 하자가 생겼을 때 다 드러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없을까 검토 자료 있으면 가져와봐. 저희는 있죠.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럼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아파트 가치가 분양하고 나서 프리미엄이 얼만큼이 영향이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왜?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실제로 넣고 분양한 단지와 빼고 한 단지가 인근에 유사한 시점에 유사 규모로 분양을 했다. 시세가 어떤가 분석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는 정말 속도감 있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고민하는 단계. 그 고민이 신탁 특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제가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다 가고 있잖아요.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들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저도 일기 신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기사 보시면 안 되겠지만 도계이심이 목동 10단지 통과했다고 지난주에 기사 나온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양지마을이든 반달마을이든 은하마을이든 협의해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끼리만 똘똘 뭉치시면은 유리한 역세권,
유리한 신탁 특례 이와 같은 사업 빨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 다음에 시에서 너희들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라고 가가호의 우편물을 보내서 고시가 나면 그 다음날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시공사는 여러분들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 일이 시작이 돼요. 민간의 역할인데 부동산 신탁사는 지정개발자로 도정법 118조에 따라서 LH나 허그하고 똑같이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는 지자체에서 고시를 내줘야지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고시가 나는 거예요.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다. 소재지는 어디에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역할은 무엇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는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너희들 일 끝났다라고 고시를 내주지 않으면 저희는 업무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의 역할까지 도정법 118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신탁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정말 서울이나 지방도 뭐 광역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업장들에서 지금 정비 사업을 좀 순탄하게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릉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진행을 해볼 의사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